안녕하십니까. 탄생 100주년 문학인 기념 문학제 두 번째 섹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휴대폰을 꺼주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대산문화재단을 검색하시거나 재단 홈페이지로 접속하면 생중계를 보실 수 있습니다. 멀리서 심포지엄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도 반갑다는 인사 말씀 전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산문화재단과 한국작가회의 공동주최로 진행되는 2023 탄생 100주년 문학인 기념문학제는 5월 11일 오늘 광화문 교보 빌딩 23층 대산홀에서의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문학의 밤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가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내일 10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마포중앙도서관 6층 마중홀에서 문학의 밤 행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100년을 위한 낭독이라는 이름으로 젊은 문인들이 선배들의 작품을 낭독하고 시극 및 음악 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행사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 행사 이후에 공연 내용은 한국작가회의 유튜브로 게재될 예정입니다. 저 사회를 맡은 저는 문학평론가이고 중앙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오창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두 번째 섹션 발견과 확산이라는 테마의 두 번째 섹션 한운사 홍구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원 경희대 교수님께서 아시아 태평양 전쟁 말기 조선인 학병의 시국인식, 한운사의 아로운 3부작의 매체 장르적 변용과 특이성에 대한 발표를 해주시고요. 오영미 한국교통대 교수님께서 토론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예, 발표 부탁드립니다. 30분요? 예, 그 발표를 맡은 경희대학의 이명원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한운사 선생님은 그 한국의 그 사실은 방송국계 방송작가로서는 굉장히 그 걸출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논문에서 방송작가 한운사의 어떤 그 문학적 전모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에는 저 자신이 사실은 그 자료랄지라고 하는 것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못한 부분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좀 소설을 중심으로 해서 한운사 선생님 작업을 좀 검토하고자 했습니다. 연구사를 이렇게 쭉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인상적으로 느꼈던 부분은 아마도 이제 방송국 대본이랄지 혹은 시나리오랄지 라디오국 대본이랄지 이런 그 실제로 이제 한운사 선생님이 활동하였던 그 영역에서의 그 문헌적 자료가 사실은 수습되거나 이렇게 좀 완벽하게 이렇게 축적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논의가 상대적으로 사실은 방송 작가로서의 이제 그 한운사 선생님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검토하는 작업이 있어야 될 텐데, 그 연구사에서 보면 주로 이제 그 한운사 선생님께서 3부작으로 남기신 소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는 게 좀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추후에 한운사 선생님과 관련해서 아마 다양한 형태의 이제 문헌적 작업이나 전집류의 작업 이런 것들이 펼쳐진다면은 방송국계에서 해당 부분을 좀 자료를 수습하는 게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검토하고자 하는 거는 선생님께서 이제 그 상당 기간 동안 또 그 자신이 이제 소설가로서 스스로의 이제 정체성을 규정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그 작품이었다고 하는 이른바 아로운 3부작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현해탄은 알고 있다, 현해탄은 말이 없다, 승자와 패자 이런 세 편의 사실상의 이제
그 연작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장편 소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소설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되 또 이 작품 가운데 이제 제1부나 이제 2부에 해당되는 경우가 뭐 최초에는 뭐 소설로 발표됐던 게 아니고 뭐 라디오극이랄지 그다음에 소설 그리고 뭐 영화랄지 또 TV 드라마까지 이제 변용돼서 발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 3부작이 어떤 그 매체에 따라서 혹은 장르에 따라서 그 어떤 형태의 이제 변화를 보여주는지를 밝히고자 했습니다. 또 특이점이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각각의 이 3부작의 그 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시대적 제약 속에서 그 쓰여진 그 작품이라고 하는 점이 뭐 이 논문에서는 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은 일부에 해당되는 현해탄을 알고 있다 같은 경우는 뭐 작가 자신도 밝히고 있습니다만 그 4.19 혁명 직후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라디오 방송국이 이제 쓰여지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장편 소설을 쓰게 되고 뭐 이런 성격을 보여주고요. 2부랄지 3부 같은 경우는 사실은 4.19의 그런 그 자유로운 분위기가 그 다음에 이제 그 5.16 군사 쿠데타라고 하는 또 새로운 상황에 이제 돌입하게 되면서 뭐 1년 만에 이제 그 역사적 상황이 이제 급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뭐 애초에 이제 일부에서 표현에 이제 아주 넓은 자유를 누리고 있었던 방송 작가가 2부로 할지 혹은 3부로 할지 이렇게 소설을 전개시켜 나가고 방송국을 전개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런 이제 시대의 그 변화에 따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검열과 또 표현 사이에서 이렇게 기량하면서 작품을 써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특징적이기 때문에 매체와 함께 뭐 이러한 역사적인 조건 또 방송 작가는 이제 가장 대중적인 작가이기 때문에 뭐 이를테면은 뭐 라디오로 할지 뭐 텔레비전 뭐 영화 같은 경우는 사실 출판물에 비해서도 이게 매일매일 검열을 또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제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조건들을 좀 고려하면서 보되 이 소설과 기타 다양한 장르 속에서 한운사 선생님이 보여주고자 했던 것과 실제로 이제 실현된 것을 좀 이렇게 검토하고자 했습니다. 한마디로 규정하자면 저는 그 한운사 선생님은 그 대중적 이야기꾼이다, 스토리텔러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장르 자체를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크로스오버한 그런 작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야기거리 혹은 뭐 대중들에게 좀 더 이제 폭넓은 그 감동, 폭넓은 인상이라고 하는 것을 심어줄 수 있는 뭐 사건이랄지 혹은 모델 인물에 대한 그런 이제 관심도가 한운사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좀 높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소설 양식도 뭐 있습니다만 실제 논픽션에 해당되는 뭐 이렇게 저작도 이렇게 등장하게 되고요. 제가 읽었던 것 중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나고야 지역이죠. 뭐 한운사의 아론 삼부작 같은 경우도 배경이 일본의 이제 나고야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아마 이제 그 나고야에서 45년 이후에 귀국하지 않고 자이니치 그 한국인 제일 한국인으로 이제 살았던 뭐 민단 그 간부이자 뭐 사업가의 이제 전기 등을 쓰는 등 평전 등을 번역하는 등 굉장히 다양한 그 활동들을 해나갔던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또 한편에서 보면은 그 사실은 그 표현, 정치적 그 사건과 혹은 뭐 정치적 인물에 대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가감 없는 표현에 대한 욕망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잘 돼갑니다 이런 작품 같은 경우는 그 사실은 그 이승만 그 정권에 대한 상당한 이제 풍자적 비판을 담고 있는 그러한 이제 작품인데 뭐 한운사 선생 자신이 뭐 이렇게 뭐 자전적인 기록을 남기고 있는 뭐 책들에서의 기록을 보면은 애초에 이제 이 작품을 갖다가 아주 풍자적으로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그 검열 당국에 의해서 검열이 됨으로써 뭐 출판 자체도 아주 뒤늦게 되고 보시면은 이제 1989년에 됐는데 출판 자체도 아주 뒤늦게 되고 뭐 발표회장을 좀 찾기가 어려웠다 뭐 이런 말씀도
생전에 이렇게 남긴 것으로 보면은 뭐 스토리텔러로서의 그 이야기의 어떤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을 완전하게 이제 갖지 못한 그런 시대적 현실 속에서 어쨌든 한 사람의 작가로서 뭐 한우사 선생이 고투를 했던 게 아니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94페이지에 보시면은 그럼 이제 그 스토리텔러로서의 한운사의 그 어떤 그 관심 영역은 뭐냐? 어떤 전략은 뭐냐?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이 발표문의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은 드라마틱하고 만인에게 위안을 주는 어떤 사건, 어떤 인물, 어떤 대상에 대한 서술, 뭐 이게 이제 그 한운사 작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드라마틱한 성격, 그러니까 사건이 이제 극적이어야겠죠. 그러니까 뭐 소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극적인 사건이 아니더라도 뭐 그 다른 이제 그 작가들의 소설을 보면은 그 한없이 그냥 지루하고 심리적인 어떤 변화를 이렇게 표현하는 뭐 그런 작품들도 한국 문학사에서는 드물지 않게 이제 발견할 수 있는데 한운사 선생 같은 경우는 이런 드라마틱한 성격, 그러니까 어떤 대중성, 그 다음에 이제 대중 뭐 독자랄지 혹은 시청자랄지 혹은 대중 관객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감정이입을 하면서 또 그런 가운데 뭐 읽는 차원에서도 좀 흡인력이 있는 좀 극적 사건, 또 이 사건을 이렇게 그 목격해 가면서 결국은 이제 수용자들이 그로부터 얻게 되는 어떤 기대, 그게 이제 위안이 아니었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대중적으로 좀 몰입도가 높고 정서적 흡인력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식, 이게 이제 이야기꾼으로서 한운사 선생이 생각했던 어떤 전략이 아니었나, 서술 전략이 아니었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참 이 아로운 삼부작, 그러니까 아로운이라고 이게 한자어로 아로운인데 영어로 하면 언론이죠, 언론. 그러니까 외로운 남자입니다. 외로운 남자, 고독한 남자. 사실은 그 세상에 홀로 이제 던져져 있는 듯한 고뇌에 빠져 있는 그런 이제 남자. 뭐 보통 이제 뭐 실존적 개인이라고 표현해야 이제 적당해 보이는 그런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1944년에서 이제 1945년 뭐 전쟁이 끝나고 결국은 이제 조국으로 이제 귀환하는 그 시점까지를 다루고 있는 게 이제 아로운 그 삼부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한국 문학에서는 사실 뭐 일제 말기에 그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다루고 있는 작품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그 한운사의 그 아로운 삼부작이 1차적으로는 그 의미를 띠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의미는 대개 사실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다루고 있는 작품, 뭐 거기에는 이제 소설도 들어갑니다만, 대부분이 이제 르포르타주 형태의 이제 수기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수기를 보면은, 주로 이제 공간적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이 당시에 동남아시아지요. 그러니까 이제 내남양,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표현했던 외남양이라고 표현했던 동남아시아 지역이나 혹은 뭐 중국 전선에 이제 강제 동원되었던 사실상 강제 동원되었던 뭐 학병들의 이제 수기, 또 학병들의 뭐 체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제 전개되고 있는 데 반해서 한운사의 아로운 삼부작이 특이한 거는 이제 일본, 그러니까 동원된 장소가 뭐 중국 전선이랄지 동남아 전선이랄지 혹은 뭐 남양군도로 상징되고 있는 미크로네시아 지역이랄지 이런 게 아니라 당시에 이제 내지라고 불리어졌던 뭐 일본의 나고야 지역이기 때문에 일본 내지로 동원되었던 조선인 학병이 그 공간 안에서 어떤 사건과 어떤 경험과 어떤 인식을 전쟁 말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45년 해방에 이르기까지 겪어 나갔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종래 이제 다른 학병 소설하고는 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게 좀 특징적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다루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그 소설 같은 경우는 혹은 수기 같은 경우는 그 내용 안에 사실은 로맨스라고 하는 게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전쟁의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좀 극대화되어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또 뭐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뭐 병사들이 거기에서 뭐 이성과 이렇게 뭐 만난다, 혹은 이성을 사랑한다, 뭐 이런 류의 이제 모티프가 등장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아무래도 이제
그 한운사 선생의 소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일본 나고야 지역에 이제 조선인 학병이 입대를 하게 됨으로써 그 지역에 사실 거주하고 있었던 일본인 여성과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되고 급기야 그 민족적 그 한계도 뛰어넘고 그 다음에 전쟁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한계 상황도 그 뛰어넘어서 결합을 하지만 결국은 이제 패전, 일본 입장에선 패전, 한국 입장에서는 광복이라고 하는 또 역사적 격변 속에서 어떤 민족적 분리 혹은 뭐 개인적 분리라고 하는 것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특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설 뭐 본문 논문에서는 별로 논의가 되고 있지 않았는데 사실 제가 읽어가면서 3부에서 좀 2, 3부에서 좀 굉장히 인상 깊게 느껴서 뭐 추후에 뭐 다른 형태로 한번 작업을 해볼까 하는 걸 느꼈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그 일제 말기 상황에 그 전쟁 상황에서 그 이른바 이제 일본에 거주하고 있었던 그 제일 조선인들이 태평양 전쟁을 어떤 형태로 또 겪어 나갔으며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이제 생활하고 또 생존했는가 이런 부분이 사실은 그 2부랄지 3부랄지라고 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굉장히 좀 생생하게 좀 전개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종래에 뭐 이른바 그 학병을 소재로 하고 있는 소설 속에서는 크게 조명이 되지 않는 그런 이제 모티프고 또 사건들이기 때문에 뭐 추후에 그 부분도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이제 이런 그 한운사 선생이 이제 쓰고 있는 뭐 이런 그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전쟁 문학이라고 볼 수 있죠, 일종의. 전쟁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그 한국에서는 뭐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일본에는 이런 전쟁 문학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양식화가 그 되어 있고요. 아마도 전후에 그 한운사 선생님이 그 아로운 3부작을 이제 써야겠다라고 강하게 영감을 준 작품 중에는 그 일본 작가의 이 걸출한 베스트셀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9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 고미카와 준페이의 인간의 조건이라고 하는 아주 대하 그 역사 소설. 그러니까 전쟁 바로 직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전후까지의 상황을 이제 다루고 있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에서도 상당한 좀 영감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작품도 좀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인간의 조건이라고 하는 이 소설이 그 일찍 영화가 됐습니다. 근데 영화가 3부작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영화 한 편 보려면 7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 3부작으로 되어 있는 고미카 준페이의 영화 3편을 보다 보니까 거의 23, 7에 21 거의 뭐 하루 이상을 이렇게 봐야 돼서 굉장히 그 인내심을 가지고 이제 봤던 그 영화인데 그 한운사 선생이 아마 그 이 영화 속에 등장하고 있는 그 주인공 카지, 그 다음에 부인 미치코. 물론 이제 영화의 배경은 일본 내지가 아니고 중국 만주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 카지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일종의 이제 휴머니스트예요.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적 지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만 일제 말기에 이제 총독원 체제 아래에서 결국은 자기의 신념을 이제 억누르거나 이제 배반하면서 만주 관동군으로 이제 강제 입대를 하게 되고 그 관동군 내부에서 일본군 내에 아주 잔혹한 그 폭력을 경험하면서 그러면서도 뭐 아라곤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면서도 좀 인간다운 품위를 좀 잃지 않으려고 하고 또 당시 이제 만주라고 하는 지역에 보면 뭐 일본인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조선인이니 뭐 중국인이니 이제 접촉하는 인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강제 노역 동원을 당하고 있는 그 중국인들을 이제 이 카지라고 하는 인물이 수용소에서 관리하기도 하고 거기에는 또 뭐 조선인 위안부도 이제 등장하기도 하고 하는 등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이제 소설이 그려지는데 뭐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은 이제 남성 주인공 카지와 부인 미치코의 이제 사랑이에요. 근데 이러한 모티프들이 가만히 그 생각을 해보면은 그 한운사 선생이 뭐 이른바 이제 아로운 3부작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써내려 갔을 때 뭐 그가 의식을 했던 혹은 뭐 의식을 하지 않았던
사실 이 양자 소설 간에 상당한 또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유사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요런 부분 같은 경우는 추후에 뭐 이렇게 비교 문학적으로 좀 검토하면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인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벌써 뭐 20분이 지나서 한 10분 안에 빠르게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자, 다음으로 이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뭐, 소설이 나오기 전에 이제 방송국으로 이제 제작됐을 당시에 이 현해탄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작품은, 사실은 그 창작 조건 자체가, 이례적으로, 자유로웠던 상황 속에서 이제, 발표된, 방송국이었습니다. 물론 뭐, 당시에 방송국 뭐 자료가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 방송국이 뭐 시작된다라고 하는 예고 기사와 또 방송국이 실제로 이제 그 진행되면서 대중들의 이제 반응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옛날 그 신문 기사를 찾아보니 상당히 이제 이 방송국이 당대 대중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작가 입장에서는 뭐 4.19 혁명 직후에 이 현해탄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사실은 뭐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게 뭐 1960년대는 훨씬 더 현실적인 감각으로 아마 느껴졌을 텐데, 그래서 이제 사실상은 뭐 45년 이전에 태평양 전쟁 같은 경우는 이제 기억에서 망각되거나 이제 한국 전쟁에 의해서 덮여졌던 기억인데, 왜 이제 작가가 이 시기에, 그러니까 4.19 혁명 직후에 마이크의 해방이라고 은유했던 그런 자유로운 시기에 왜 일제 그 말기에 태평양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조명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1차적으로는 중요해 보입니다. 4.19 혁명 직후에는 뭐 대학가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뭐 그 통일에 대한 담론도 있었고 민족주의적 담론도 이제 분출되던 시기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일부 같은 경우 라디오국으로 그 연재될 때 방송되기 전에 그 창작 의도를 갖다가 뭐 민족적 저항 정신과 분노를 갖다가 표현하겠다. 또 그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 벌어졌던 전선에서 민족적 차별과 전쟁의 고통에 이제 시달리는 조선인 그 학병의 그 처절한 체험을 갖다가 좀 형상화하겠다. 뭐 이런 류의 이제 그 의혹을 드러냈습니다. 아마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일부를 쓸 때는 애초에 그 이 작품을 쓸 때는 그 일제 말기에 본인이 이제 나고야에서 학병을 겪었기 때문에 본인의 체험과 그 다음에 각종의 이제 전쟁에 대한 취재 자료를 좀 종합을 해서 좀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 조선인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좀 총체적으로 형상화해야겠다, 혹은 총체적으로 서사화해야겠다,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스케일이 크게 이제 접근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또 소설을 읽어보면은 일부에서 그 한운사 선생, 아니, 아로운의 이제 동료들이 동남아 전선으로 사실은 그 파견되는 뭐 그런 이제 모티프들도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동료들이 동남아 전선으로 파견이 돼서 거기에서 겪게 되는 전쟁도 소설의 한 국면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문제는 이제 61년에 군사정부가 이제 들어서고 나서 창작의 조건이 이제 크게 이제 변화하다 보니 그런 과정에서 뭐 애초에 이제 소설적 자기를 좀 축소시켜서 나고야라고 하는 그 한정된 공간적 배경 안에서의 작품을 쓰지 않았는가, 뭐 이런 유추도 좀 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당시 기록으로 이제 특징적인 부분은 사실 뭐 라디오 방송국이라고 하는 게 당시에 이제 텔레비전이 없었고요. 라디오 방송국이라고 하는 게 가장 이제 대표적인 대중 매체였을 텐데, 사실 이 라디오 극 같은 경우에 주된 그 청취자들이 주로 이제 주부들, 뭐 여성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인 남성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주말 시간대에 이 라디오 방송국 이걸 몰입해서 이제 듣는 청취자들이 없었는데, 이 현해탄을 알고 있다. 다시 얘기해서 당시에 이제 30대, 40대, 그러니까 일제 말기를 생생하게 이제 경험했던 세대들이 본인들이 이제 경험했던 전쟁의 풍경, 일제의 전쟁의 풍경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직접적으로 이제 다루다 보니 이른바 식자층에 해당되는 청취자들이 좀 폭발적으로 좀 확대가 되었다. 뭐 이런 류의 그 평가들도 좀 인상적으로 좀 그 보입니다.
그래서 뭐 라디오극하고 이제 소설, 라디오극 같은 경우는 이제 대본을 확보하지 못해서 뭐 전반적으로 어떻게 전개됐는지는 잘 알지를 못하겠습니다만, 라디오 극에 대해서 이제 연말에 이제 그 기사를 통해서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은 초기에 그 이 아로운이 일본군에 입대해서 일본군에 의해서 아주 극악한 폭력에 이제 시달리는 장면들이 아주 실감나게 그 작중 성우들에 의해서 재현되고 있다. 그 부분에서 뭐 청취자들이 끝없는 이제 분노에 이제 휩싸이고 있다. 이런 류의 이제 보도 기사들이 계속 등장하는 걸로 봐서는 아마 이제 일본군 내에서 조선인으로서 겪게 되는 어떤 그 피착취, 피폭력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라디오극에서는 전면적으로 좀 보여주는데 좀 치중을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설로 넘어오면은 약간 좀 다른 측면들도 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디오극에 비해서 그 소설에서는 그 일제 말기 그 아로운이 일본군 학병으로 거의 이제 그 한국으로 오는 연락선에서 강제적으로 이제 도장을 찍고 이제 동원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일제 말기에 좀 식민주의적인 그 폭력적 구조를 좀 다방면에서 이제 보여주는 것과 함께 특히 이제 부민관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학병들이 뭐 장영회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환송회라고 하는 것을 하는 장면에서 당시에 뭐 일본 총독인 뭐 고이소 총독에게 우리가 이제 학병으로 이렇게 동원이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희생당한 이후에 당신들 총독을 포함한 당신들은 2,500만 조선인의 운명을 책임질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이제 아주 과감하게 뭐 항의를 하는 장면 등 해서 소설 속에서는 뭐 초기에 그런 아로운이 가지고 있는 물론 뭐 그러한 행위는 굉장히 저항적인 행위이면서 동시에 이제 조직화되지 않은 개인적인 어떤 선택이라고 하는 점에서 보면은 이제 영웅주의적인 측면도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출발을 해요. 출발을 하다가 막상 이제 그 일본으로 이제 도착을 해서 군내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거기서 이제 나타나는 것은 뭐 조선인과 뭐 일본인 간의 이제 관계라고 하는 것을 조선인은 피해자 혹은 일본인은 가해자라고 하는 이런 구도가 아니고 조선인 안에도 사실은 그 더 이제 그 악랄하게 일본적 체제에 이제 협력하는 인물들이 한편에서는 재현되고 또 일본군 안에서도 일본의 이제 군국주의를 내부적으로 이제 비판을 하면서 그 아로운에 대해서는 연대감을 보여주는 또 일본인 또 병사도 뭐 등장하는 등 좀 이게 뭐 민족적 대립 구조로 되어 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 개인의 민족적 정체성과 이제 어떻게 보면 완전히 무관할 수는 없겠지만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뭐 일종의 인간주의적, 휴머니즘적 관점에 따라서 폭력과 피폭력의 상황이 이제 양분되는 뭐 그런 형태로 이제 소설이 좀 묘사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한 3, 4분 남아서요. 이 영화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물론 뭐 그 이 현해탄을 알고 있다 같은 경우는 김기혁 감독에 의해서 이제 영화로도 제작이 됐습니다. 뭐 김기영 감독은 뭐 한여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영화사에서는 역시 이제 걸출한 감독이었는데 당시에 영화가 굉장히 특징적인 게 뭐 일본에서 뭐 여배우를 갖다가 선발을 해서 주연 여배우로 당시에 이제 제일 교포죠. 주연 여배우로 이제 캐스팅을 한다거나 한국에서 뭐 남자 배우를 캐스팅하는데 뭐 신인 배우를 아주 파격적으로 발탁을 해서 또 영화를 제작할 때도 뭐 일본 현지에서 로케이션을 하는 등 상당히 이제 그 당시로서는 좀 야심적인 기획을 하면서 영화가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화를 이제 한번 또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가 현해탄을 알고 있다 같은 경우는 뭐 영상자료원에서 이게 디베이스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유튜브 있죠, 유튜브. 유튜브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영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김기영 감독의 영화를. 검색을 해서 보고 그다음에 이제 영화 시나리오가 이제 현해탄을 알고 있다 같은 경우는 이제 출판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나리오하고 이제 영화를 이렇게 쭉 검토해서 보니까
소설하고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소설하고. 그러니까 라디오극하고 소설은 상당히 이제 그 한운사 선생님이 썼기 때문에 뭐 사건상의 별다른 차이는 없어 보여요.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소설이나 라디오극에 없는 사건들이 등장을 합니다. 뭐 이를테면은 그 아로온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로온의 그 아내, 일본인 아내인 히데코가 그 헤어지게 되는 계기는 뭐 소설을 보면은 결국은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그 아로온 같은 사람이 이제 조국으로 돌아가서 조국의 재건에 힘써야 된다는 뭐 동료의 권유를 일본인 아내인 히데코가 이제 받아들임으로써 아로온이 조선으로 오게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영화는 굉장히 끔찍하게 좀 묘사가 돼 있더라고요. 그 아로온과 히데코의 그 사실은 헤어짐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아론이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일제 말기 뭐 해방 국면은 안 나옵니다만 영화에서는 아론과 히데코가 헤어지게 되는 계기는 일본군 헌병이 아론의 그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히데코라고 하는 이 여성을 갖다가 폭력적으로 강간을 하고 네 뱃속에 있는 그 조선인의 피는 더럽다 이러면서 참을 수 없다. 그리고 앞으로 너는 나에게 복종하겠는가 해서 만약에 네가 그렇지 않으면은 아로온을 내가 죽일 수도 있다 하니까 이 히데코가 아로온을 살리기 위해서 결국은 그 일본군 헌병의 그런 폭력적인 강간을 이제 수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데다가 또 이 아로온의 그 뱃속에 있는 아로온의 자식을 갖다가 잃게 되는 소설에는 전혀 없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미군이 이제 공습을 막 시작하는데 히데코가 길을 걸어가다가 그 공습 과정에 이제 노출이 돼요. 그래가지고 히데코의 바로 옆에서 이제 거대한 폭발음이 들리고 그 과정에서 뭐 낙태를 하는 등 아이가 이제 떨어지는 등 뭐 이런 그 사건이 이제 전개되거든요. 또 한편에서 보면은 그 영화에서는 일본군에 의한 폭력이 좀 무자비하게 묘사되는 측면들이 있어요. 김기영 감독의 영화에서는. 무자비하게 묘사돼서 진짜 극장에 가가지고 그 영화를 보는 당시의 관객 입장에서 보면은 그야말로 이제 그 원색적인 분노를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그 영화는 제작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한운사의 그 현해탄을 알고 있다를 포함해서 이 3부작이라고 하는 작품은 단순하게 뭐 특정 그 장르만 대상으로 해서 검토할 때는 그 의미가 가지고 있는 중충성과 복합성과 차이를 좀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방송국, 그 다음에 소설, 그 다음에 영화, 그리고 이제 TV 드라마라고 하는 등 이 다매체에 의해서 이 한운사 선생이 그 애초에 가지고 있었던 자의가 어떤 형태로 변형되고 굴절되는가를 이제 검토하는 게 그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작품의 발표 시점이랄지 혹은 제작 시점에 그 한국 사회의 그 어떤 정치 사회적 변화라고 하는 것도 아울러서 고려하면서 검토해야 이런 그 텍스트 혹은 매체상의 차이가 서사에서 어떤 점을 더 포커스를 맞추고 또 어떤 점이 더 부각되는지를 좀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뭐 이런 관점에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예,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명훈 교수님, 고맙습니다. 한운사의 아로운 3부작, 현해탄은 알고 있다. 이 텍스트를 합병이라는 주제, 그리고 일본 내지 나고야에서의 경험이라는 특이성, 그리고 히데코와 아로운의 로맨스라는 내용적인 특이점과 더불어서 라디오극, 그다음에 소설, 영화, TV 드라마로 변형되는 일련의 과정을 시대상과 연결해서 살펴보는 것이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라는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오영미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토론을 맡은 한국교통대학교 오영미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토론문을 좀 읽기 전에 그 한우 선생님과의 인연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오늘 또 탄생 100주년 기념이라서 옛날 생각들이 많이 나기도 합니다. 제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이 그 한우 선생님의 고향 인근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또 전원 생활을 한 10년 동안 하기도 했었는데 그 동네가 너무 낙후되고 문화생활이 별로 없어서 제가 이제 그 인근에 있는 대학에 그 이제 재직을 하면서 뭐를 이 동네에다 좀 해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한우 선생님을 알게 됐고, 그래서 한우 선생님 기념관, 문학관을 한번 만들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제안서를 이제 처음 제가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군비와 도비와 국비가 어우러져서 이제 한우사 기념관이라는 것이 이제 괴산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로서는 최초의 드라마 작가의 기념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처음에 제안하고 기념관이 만들어지기까지 한 10년이 걸렸어요. 근데 그때 그게 잘 추진이 되지 않았던 이유가 생존하고 있는 작가라는 이유로 그랬었고, 그 다음에 그 괴산에 이 임꺽정을 썼던 이 홍씨 가문의 그 옛날 그 고적 그 집안이 있는데 거기도 사상적인 문제로 그 이름을 제대로 밝히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그 집을 보존하는 그런 뭐 좀 분위기가 있어서 한우 선생님 이 기념관을 설립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 돌아가시기 전에 선생님 이제 암이 오셔서 그 사정을 또 가서 또 읍소를 했죠. 그래서 이런데도 지금 선생님 기념관을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좀 이거 좀 해놓고 돌아가시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읍소를 해서 결국 그래서 이제 일이 추진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 큰아드님이 건축을 하셔서 큰아드님이 설계도 맡으시고 시공까지 맡으셔서 이제 그 기념관을 설립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 한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 그 고향 마을에 굉장히 많이 내려오셨어요. 고향에 있는 어떤 대학의 여자 교수라는 친구가 연락을 해서 당신의 기념관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게 참 그 신통하다. 내가 이제 늙어가면서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무슨 욕망도 없는데 다시 내가 살아가는 기분이 난다. 이러시면서 그 시골을 굉장히 자주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젊은 시절에 혹은 어린 시절에 그 많이 가셨던 그런 술집이라든가 이런 데를 제가 모시고 다니면서 오랜 시간들을 선생님과 술자리를 자주 하고, 또 선생님이 또 좋아하시는 동네에 또 뭐 숙박하는 장소가 있으면 거기도 또 모셔다 드리고 뭐 이러면서 한 10년을 제가 이제 모시고 이제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숱한 술자리에서 선생님의 살아온 인생과 또 작품 속에 그 녹아났던 당신의 체험담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의 자료가 그 당시에 청주대학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여러 군데를 옮겨다니면서 선생님의 자료가 보관이 되고 있었는데요. 선생님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이분이 그 일기를 굉장히 즐겨 쓰시고 거의 매일같이 일기를 쓰시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라서 그 본인의 그 친필이 담긴 이 자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예전에 그 방송 드라마 대본들, 이제 그 육필로 쓰여진 그런 대본들 있죠. 그런 대본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자료가 사실 우리 지금 선생님 발표에서도 나오지만 사실 자료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방송 드라마의 그 원고 자료를 그 선생님이 갖고 계시다는 건 이제 후학들한테 사실은 굉장히 큰 자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또 그 보존을 하기 위해서 또 이 괴산이라는 곳으로 그걸 옮겨오고 그랬는데 또 거기 옮겨온 곳에 또 비가 와서 그것이 또 젖고 뭐 이런 와중에 그나마 이제 현해탄에 관한 그 방송 대본을 좀 입수를 했던 충남대 윤석진 선생님이 이제 그 방송 드라마에 대한 이제 논문을 좀 쓰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 이후로는 사실은 뭐 자료를 통해서 논문으로 이어지고 하는 작업들이 거의 많이 안 이루어졌는데요. 그래도 저희 뭐 드라마나 또 시나리오나 또 연극이나 이런 쪽의 연구 방향에서는 아마 드라마 작가로서는 그래도 많은 연구 업적들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제가 오게 됐는데, 사실 이명원 선생님의 그 발표문을 받아들고, 핵심이 소설이구나, 아로운전이구나, 이래서, 야, 이거는, 내가 전공 분야도 그렇지만, 소설 연구서를 내가 좀 명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능력도 사실은 별로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쭉 읽어내려갔는데, 선생님이 하시고자 하는 얘기에 100분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토론을 하면서 뭔가 좀 공격할 만한 거리도 있어야 되고 이래야 얘기가 재미있는데, 일단은 다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시각은 이분은 소설가라기보다도 사실은 이제 방송 드라마 우리나라 초창기를 개척하신 분이라
그런 쪽에서 자리매김이 되어야 될 분이 아닌가. 그래서 그분의 소설을 중심으로 해서 또 변형된 매체 변형에 따라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서사나 이런 거 차이를 연구하신 선생님의 그 글에 대해서 일단은 별 변화,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어떤 그분의 자리매김을 해야 될 그런 분야는 이곳에 이만큼 있는데 선생님은 이제 소설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하셨으니까 저의 토론이 글쎄 이렇게 뭐 명확하다라기보다도요, 선생님의 좀 보충 설명 이런 거를 좀 말씀을 요구하는 이런 차원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그냥 선생님에 대한 제 생각을 쭉 이제 서술하면서 토론문을 좀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문을 잠깐 봐주시면요. 한의사 작가는 김희창, 유호, 조남사 등과 더불어 우리 라디오 드라마의 기초를 닦으면서 후대 방송 드라마의 DNA를 심은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방전 일본에 의해 송출되던 초기의 라디오에서 김희창이 효시적 움직임을 보였다면 한의사는 해방 직후 우리 힘으로 방송 송출이 이루어지던 시기에 라디오 방송과 인연을 맺고 작가 생활을 시작한 인물로 한국 방송 드라마는 그와 함께 출발하고 더불어 전성기를 구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의사 작가의 활동이 두드러졌던 라디오 드라마의 초기 형태는 본격 드라마의 형식과는 다르게 다큐멘터리나 인생 상담을 스토리로 엮은 방식으로 청취자의 생활과 작가의 스토리텔링이 엮어진 그런 포맷이었다고 합니다. 작가층이 빈약했던 당시 한의사를 비롯한 몇몇 작가들은 원고를 생산하느라고 초인적인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었고, 작가들은 심지어 가명을 몇 개씩 사용하면서 여러 개의 프로를 동시다발적으로 감당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도 합니다. 오늘 임영원 교수님이 한의사 작가를 스토리텔러로 표현한 그 바탕 혹은 뿌리에는 이러한 라디오 드라마의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본격적으로 라디오 드라마가 본격 드라마의 형식으로 진화하던 시절에 조남사는 멜로 드라마로, 김희창은 생활 드라마로, 또 한의사는 역사나 사회 드라마로 각기 개성을 지니면서 우리 방송 드라마의 큰 축을 형성해 나갑니다. 한의사 작가의 현해탄을 알고 있다가 라디오 연속극으로서의 조남사의 청실홍실에 이어서 국민적인 청취율을 기록한 것은 이들 작가들이 대중의 멘토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방송 드라마를 연구 기록한 한 저술에서는 이 당시 작가들을 민중의 교사 역할을 해냈다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한의사 작가는 실제 국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드라마 작가에 대한 이런 칭찬의 언사들은 당시 인생 역마차 같은 현실 기반 형식에서도 그렇지만 일제강점기나 6.25 등과 같은 현대사 속에 놓인 작가 본인의 스토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면에서 더욱 청취자층을 두텁게 하고 있었습니다. 가정비극류나 연애담, 최루성 소재, 우리가 흔히 신파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는 멜로드라마와는 변별적으로 한의사 작가는 전쟁이나 정치, 국가, 세대 등의 굵직한 소재들을 풀어놓았던 스토리텔러였던 것입니다. 방송극작가로서 그의 위치가 본격 예술가 대비해 대중예술로 같이 절하되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평생 스타 작가로 살며 부와 명예를 누리다간 그의 의식 안에는 한 시대 백성들의 위안처로 스스로를 위치시킨 엘리트 의식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언론인으로서의 그의 이력도 한몫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의사 작가의 문화사적 위치는 방송 드라마의 1세대 작가로서 고함된 평가를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이고, 오늘 임영원 교수님이 발표해 주신 아로운 3부작을 비롯하여 그의 소설적 성과는 드라마의 시너지로서 자리매김되어야 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본격 문학의 관점에서 서사적 밀도가 떨어진다는 이 교수님의 판단에 저는 이견이 없습니다. 문제적으로 분석하신 아로운 3부작의 양상도 선 드라마, 그 다음에 후소설 방식의 그런 창작 방식이 가져온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선생님 논의로 조금 들어가 보면요. 한의사 작가의 아로운 3부작을 다룬 오늘 발표는 두 개의 논점을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하나는 태평양 전쟁에 동원된 학병의 시국인식의 문제, 그리고 매체 변형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 결론은 나고야라는 학병 체험의 장소성이 전쟁과 시국인식의 면에서 예각적으로 전개되지 못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서사의 향방이 주인공의 낭만적 사랑 위주로 흐르다 보니 태평양 전쟁에 대한 총체적 인식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라디오나 영화, 소설로 매체 변형이 이루어지면서 그 각계의 서사가 변형이 되거나 주안점이 달라졌다는 거. 그리고 네 번째로는 소설은 저항성이 약화되고 생존욕 정도로 축소되는 양태를 보이고 자기적인 결말로 유도되었다는 거. 이런 것들로 이제 선생님 작품을 요약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선생님의 조금 이제 설명을 듣고 싶은 것은 나고야라는 학병 경험의 서사를 이제 장소성의 차원에서 보고자 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싶은데요. 당시 방송 드라마를 집필했던 작가들의 서사의 방향은 대개는 대중성과 검열의 문제로 기착이 되는 듯 보입니다. 일본의 내지 배경이 아닌 경우라도
예를 들자면 뭐 60년대 돌아온 사나이라든가 뭐 이런 작품들도 뭐 만주를 배경으로 하거나 뭐 이런 작품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런 것이 격전지로 알려진 예를 들어서 뭐 만주나 동남아 배경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액션이나 멜로드라마 형식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운사 작가의 어떤 글쓰기라는 것도 역시 대중성이라는 규정력을 벗어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적으로 이후에 그 한국 동란을 다루었던 뭐 남과 붕이라든가 혹은 또 한일 관계 속에서 또 사랑 이야기를 다루었던 서울이와 안녕이라든가 이런 작품들도 같은 이 거대 서사를 다루면서도 결국은 남녀 간의 이 사랑이라는 이런 그 멜로드라마 형식을 띠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자, 한우사 작가가 그 현해탄을 알고 있다해서 보여주려던 어떤 민족적 저항의식의 배면에는 민중을 선도하라는 어떤 엘리트의식, 그리고 대중의식, 이것이 동시에 작동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편으로는 가정비극류가 대세이던 라디오 드라마계에서 자신의 학병 경험을, 그것도 아직은 반일 정서가 지배적이었던 풍토에서 일제강점기를 불러내는 작업으로, 그리고 그것을 가장 대중적인 방법으로 풀어내려 했을 겁니다. 소설에서 리노이에가 히데코에게 아로온과 이별을 종용하는 장면에서 아로온이 귀국해야 하는 이유로 유능한 지도자가 필요함을 강변하는 것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숱한 술자리에서의 경험담 속에서도 선생님의 그 부민간의 그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너무나 그 프라우드하게 말씀을 하시고, 그때 나는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거기에 온 다른 학병들이 다 우우하고 같이 동조해 줄 줄 알았어. 그런데 너무 조용했어. 이래서 내가 당황했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근데 그 후로도 하여튼 당신의 말씀한 것을 잊어버리셨는지 하여튼 여러 차례 제가 그 얘기를 들을 수 있었고, 그것이 마치 굉장히 어떤 항일 정신이라든가 이런 것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참 말씀을 많이 하셨던 그런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자, 다음 또 읽겠습니다. 영화를 만든 김기혁 감독의 회고도 그렇습니다. 이제 이 영화를 좀 보면요. 현해탄을 알고 있다가 아까 말씀하셨던 고미카와 준페이의 인간의 조건에 냄새가 나서 서사를 변형했다라고 이제 김기혁 감독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영화를 찍으러 갔다가 귀국을 미루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이제 5.16이 일어나고 좀 새 정부에서는 좀 뭐 일본에 대한 인식이 좀 달라지나 이런 걸 좀 눈치를 보는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괜찮겠구나 싶어서 이제 귀국을 하셨고, 이제 뭐 그랬다라는 이제 이 경험담을 이제 실어놨는데, 결국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당시에 뭐 영화뿐만 아니라 모든 이 대중예술계의 작가들이 결국은 대중성과 검열의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바로 고전에 김기영 감독의 초설이라는 영화에서도 보면, 결국 검열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었던 거 전혀 하지 못하고 그냥 검열관의 구미에 맞춰서 내가 영화 변형하는 건 내가 아주 타고난 사람이야.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민감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지금 이제, 김기영 감독의 이제 영화를 아까 말씀하시면서 보여주셨던 그런 가장 감각적이고 이제 그런 대중적인 장면의 하나로서 이 김기영 감독이 얘기하는 것 중에 뭐냐면, 이 영화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좋아했던 게 이 아로운을 병 안에서 이 모리가 자기의 신발을, 똥이 묻은 신발을 핥게 하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환호를 했다는 거예요. 안 거죠, 김기영 감독. 이거 환호할 것이야. 그래서 그걸 롱테이크로 끌고 가고 했다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히데코가 마지막에 강간을 당하면서 이제 아이를 잃게 된 이런 장면 같은 경우도 정말 김기영다운 방식이죠. 네, 그래서 그 주변에 나왔던 뭐 양산도라든가 그 이후에 고려장이라든가 이런 영화들에서 보면 그의 한여 삼부작으로 이어지는 그런 특유의 어떤 그런 이 표현법들을 이 작품에서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8년에 또 TV 드라마로 이것이 제작이 됐는데, 이 내용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윤석진 선생이 아마 그 내용을 좀 파악을 해서 좀 실어놔서 대부분 이제 그 내용이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김기영 감독의 서사가 대부분 많이 이제 복원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김기영 감독이 영화를 녹음하던 때 한우 선생님 찾아오셨답니다. 그래서 이거 내 영화 아니야. 왜 내 영화를 이렇게 만들어놨느냐 이러면서 항의를 했다는데, 오랫동안 설득을 해서 당신 작품이 너무 인간의 조건하고 닮지 않았느냐 이렇게 설득을 하니까 마지막에는 한우 선생님도 공감을 했다. 뭐 이제 그런 김기영 선생님의 이제 회고록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TV 드라마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전부 이제 삭제를 하고 이제 본인의 방식대로 이제 복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진 선생의 결말은 결국 굉장히 학병 체험의 훌륭한
대작이 하나 또 탄생을 했다. 이제 이런 이제 결말로서 이제 내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이제 이런 생각들인데요. 이제 선생님의 좀 그 말씀을 조금 듣고 싶은 영역들은 뭐냐면 그런 그 이제 장소성에 대한 얘기들이 당시 작가들이 결국은 어떤 체험에 인한 장소성보다는 그 매체가 갖고 있는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지 않았냐 생각을 하게 되는데 조금 이제 선생님이 좀 더 표현해 줄 수 있는 어떤 게 좀 있으면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본격 문학의 입장에서 사실 아로운 3부작이 아까 이제 선생님이 앞으로 연구할 거리들이 좀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참 다행스럽긴 한데요. 그런 본격 문학의 영역 안에서 저는 아로운 3부작이 갖고 있는 위치 또 그것이 정말 제대로 평가받을 때 뭔가가 정말 제대로 있는지 사실은 이제 이런 그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주로 연구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거는 이제 좀 후순위의 얘기고 별로 이렇게 그 한우 선생님의 작품을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아주 중심이 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추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명훈 교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오영미 선생님 그 말씀에서 좀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윤석진 선생님 논문을 뭐 읽어본 바가 없어서 그 TV 드라마 뭐 대본도 당연히 저는 이제 검토를 못 해봤는데 뭐 해당 논문과 뭐 이렇게 대본을 좀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은 좀 논문 제가 쓴 논문을 충분히 더 보충할 수 있겠다. 선생님 말씀에서 이제 그런 걸 느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이제 그 한운사 문학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이중성이죠.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뭐 대중적 지지가 이제 강력히 요구되는 게 이 방송국이랄지 뭐 드라마, 그 다음에 영화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대중성을 또 한편에서는 염두에 둘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실제로 이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 더 어떻게 보면은 큰 규정력일 텐데 뭐 검열의 이제 문제겠죠. 검열의 문제. 역시 이제 이것도 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동의와 함께 그 한운사의 아로운 3부작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한운사의 그 작업에 있어서 주된 영역은 역시 이제 드라마 작가인데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좀 주변부성 그러니까 한운사의 어떤 문학의 좀 전형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좀 주변적인 게 아닌가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저는 또 소설은 소설대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 현해탄은 알고 있다. 이 3부작 아로운 3부작에 대해서 작가 자신이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지 않았나 싶어요. 개인적 뭐 이렇게 고백 산문에서도 나타나는 것이고 또 이게 60년대 발표된 것을 이제 80년대 다시 복관을 해가지고 출판을 할 때 저자 서문에서도 상당히 이제 이런 복관 그 다음에 자신의 이 3부작이 당시에 한국일보사인가 아마 여기에서 이제 평가를 해서 이제 복관을 하게 되었을 텐데 상당히 이제 감동스러운 경험이다 뭐 이렇게 고백도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 보면은 제가 이제 발표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일제 말기에 이 태평양 전쟁, 그러니까 실제로 태평양 전쟁을 경험하였던 이른바 일제 말기 세대 내지는 뭐 학병 세대라고도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만 이 세대들이 본인들이 겪었던 일제 말기의 전쟁 체험에 대해서 쓰고 있는 작품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3부작 장편으로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쓰고 있는 작품도 거의 드물고요. 거기에다가 일본 내부에서 조선인 학병이 어떤 전쟁 체험을 하였는지를 또 서술하고 있는 작품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특이성을 갖는다. 그러니까 문학사적으로 볼 때도 이 한운사의 소설이 한운사의 전체 작가론적 견지에서는 소설가로서의 한운사가 그야말로 뭐 n분의 1로 이렇게 규정될 수 있을지 몰라도 또 소설사에서 보면은 일제 말기의 전쟁 체험, 태평양 전쟁 체험을 소설이랄지 뭐 르포르타주랄지라고 하는 데서
표현한 작품 가운데 이 정도의 그 사실은 그 폭과 경험과 호흡으로 쓴 작품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문학사적으로 볼 때는 또 탐구할 만한 그 충분한 그 가치가 있는 작품이에요. 제가 이제 작년에는 이제 그 선우희 선생 작품 가지고 이제 검토를 했었는데, 선우희 선생이 이제 쓴 소설도 사실은 비슷한 일제 말기 세대죠. 1년 차이니까. 1922년생이고 선우희는 그 다음에 한운사는 1923년생이란 말입니다. 물론 뭐 선우희 선생은 합병 체험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제 말기의 그 태평양 전쟁과 관련해서 선우희가 쓴 소설도 한 편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동남아 전선에 조선인이 포로 감시원으로 동원이 되어가지고 전범 재판을 받고 결국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조선인의 전쟁 체험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단편인데 물론 뭐 선우희 불꽃부터 시작해서 3편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만, 사실 장편으로 이렇게 호흡이 길게 태평양 전쟁에 대해서 조선인의 관점에서 쓰고 있는 소설이 많지 않아서 이 소설은 또 소설 그 자체로서 좀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은, 저는 이제 뭐 이렇게 방송이라든가 뭐 이렇게 영화 전공자가 그 아니라서 소설 전공을 주로 이제 하다 보니 이 자료를 갖다가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그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특히 이제 방송 작가, 드라마 작가, 시나리오 작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접근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운사 선생 같은 경우가 그야말로 이제 우리 그 방송 드라마의 1세대 작가로서 대표적인 그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정도 되는 작가라면은 사실은 그 방송 작업이나 드라마 작업과 관련된 그 문헌 자료가 지금쯤은 좀 이렇게 구축이 돼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연구자, 뭐 문학 연구자들도 그 자료들을 갖다가 이렇게 크로스 체킹을 하면서 한운사의 그 어떤 문학사적인 그 위상이랄지 의미랄지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이렇게 복합적으로 잘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이제 아쉬움은 남는다, 이런 말씀으로 토론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운사 기념관과 관련돼서 말씀도 있었고, 또 향후에 한운사 연구에 있어서 좀 더 진행돼야 될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함께 있었습니다. 발표를 맡아주신 이명원 교수님, 토론을 맡아주신 오영무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